저는 그 드라마학회 총무이사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정확히 50분 돼가지고 막 우리 부사장님도 도착하셔가지고 바로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하게 뭐 많이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회장님 개회사 말씀으로 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인데 또 학문의 열의를 갖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학회가 이제 이게 드라마라는 어떤 주제를 크게 잡고 이번에 이렇게 학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요즘 그 왜 한국 드라마의 뭐 흔히 콘텐츠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있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한 번쯤은 과연 이 드라마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드라마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의 한국 드라마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연구분과에서 주제를 그렇게 정하셨고요.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또 멀리서 김영수 선생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기조발제를 또 오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회에 대한 기대가 저도 굉장히 좋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드라마 학회가 좀 더 넓은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학회에서 이것도 또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 공부하시는 것도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를 누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줬을 때 내 영역이 확장되는 어떤 기쁨도 오늘 크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됐는데 오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에 갔다가 1시 20분 회의 안 끝났는데 그냥 달려오느라고 너무 그냥 50분에 맞춰서 왔습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막 불안해하시고 전화를 2번이나 하시고 그랬는데 나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도 학회가 무척 기대되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 학회도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토론의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학문적 성과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은 저 김용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의 존재론과 확장된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존재론의 의미를 존재의 본질에 관한 연구라고 간단히 정의하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다룰 드라마의 존재론은 드라마의 본질에 국한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용어, 드라마라는 용어를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원래 연극을 지칭하는 단어가 드라마였죠. 근데 1970년대 드라마는 보다 희곡적인 뉘앙스를 띠고 그 당시에 그 무대 제작에 관해서 공연에 대해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드라마와 차별된 시어터라고 하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고집스럽게도 디파트먼트 드라마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해서 드라마 그러는데 일반 학생들은 드라마 보면 TV 드라마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TV 드라마든 연극이든 저의 생각에는 다 드라마 양식이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소설이나 서사시와 다른 배우가 직접 사건을 보여주는 양식은 모두 드라마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 TV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을 드라마 양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드라마 존재론의 범위는 고대 그리스에서 오늘에 이르는 그 논의가 될 겁니다. 발표문을 다 일일이 읽을 수가 없고 제가 생략적으로 좀 생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고대 그리스죠. 드라마의 본질을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모방, 미메시스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드라마의 본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연극적 모방이 거짓이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극적 모방은 그 자체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이 두 입장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시문학, 즉 예술과 철학의 오래된 싸움의 연장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신화의 시대, 비극의 시대, 그리고 철학의 시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략 기원전 9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신화와 비극의 시대에 지혜의 원천을 서사시 혹은 비극 같은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기원전 4세기 철학의 시대에서 바뀝니다. 철학자들은 지혜의 원천을 오직 이성에 근거한 참다운 지식, 즉 철학에만 둔답니다. 이에 따라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철학을 예술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과 철학의 상반된 입장에서 드라마의 본질, 드라마의 존재론이 고려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출발인 고대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반된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방에 대한 철학과 예술의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납니다. 드라마에 대한 상반된 판단은 예술적 모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플라톤이 예술적 모방을 철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미학적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정치학 같은 지식의 기준에서 드라마를 평가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 본연의 성격 속에서 그 가치를 논하려 했습니다. 먼저 예술적 모방에 관한 플라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적 모방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는 그의 독특한 인식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세계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의 세계, 그리고 불멸의 진리가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은 예술적 모방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현상을 모방하고 현상은 이데아의 모방이기 때문에 예술적 모방은 진실, 즉 이데아로부터 3번이나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예술적 모방을 비난하는 두 번째 근거는 관점의 개입입니다. 즉 예술적 모방은 어떤 관점에서 보이는 사물의 이미지를 돈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침대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다른 모습을 취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술적 모방이 기만적인 단문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참된 진실의 관점에서 예술적 모방을 판단하니 드라마를 비롯한 예술은 플라톤에게 한낱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플라톤의 주장은 지식의 원천을 서사시나 비극 같은 예술에 두는 그리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예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의 정치학이 가상입니다.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정치학에 골몰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시민은 무엇보다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상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치학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드라마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도덕적 성격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플라톤은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극은 격렬한 감정의 모방으로 관객들이 그러한 감정을 자제하기보다 편익하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이 드라마를 비롯한 예술은 플라톤에게 존재론적으로 잘못된 모방입니다. 그것은 거짓 지식일 뿐 아니라 시민의 도덕적 인격에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이성에 근거한 참된 진실, 그리고
이산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학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술 외적인 진실과 정치학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플라톤의 외부자적 접근은 결국 예술가를 이산국가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아니면 예술은 철학 같은 참된 지식에 감시하되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이 외부자적 관점에서 시작하는 스승 플라톤의 이론을 벗어나 드라마 본연의 성격 속에서 그 가치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학 25장에서 시문학, 즉 연극의 정확성은 정치학의 정확성과 같지 않다. 따라서 정치학의 관점에서 드라마를 판단하는 플라톤의 접근법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인 지식에 근거한 플라톤의 접근을 거부하고 대신 드라마 고유의 가치를 공정하게 다룰 평가 기준을 시작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예술적 모방을 높게 평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의 25장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이나 있는 문화의 사실을 연극적 모방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드라마는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모방이 될 수 있죠. 이런 모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방은 배우 혹은 인지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극은 공포스러운 사건을 모방하지만 관객은 그것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인지하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연극적 모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극적 모방은 그래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랬다고 생각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모방은 현실에 충실한 복사가 아니라 possible reality, 가능한 리얼리티의 제한으로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는 사건 혹은 그랬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개연성과 필연성의 원칙에 따라 내적 논리를 갖춤으로써 현실에서도 일어날 만한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방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리얼리티로서의 드라마는 극의 내적 논리에 따른 시적 진실을 내포하면서 현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플라톤은 예술적 모방을 실제적 진실의 관점에서 거짓되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응답은 예술적 모방이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실제적 진실의 기준에서 평가될 수 없으며 오직 드라마의 내적 논리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의 본질, 그 본질인 모방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매우 가치 있는 모방입니다. 그것은 허구적 논리로 삶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연극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드라마 본연의 성격 속에서만 그 가치를 탐구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내부자적 접근은 이렇게 연극적 경험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자, 이와 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반된 견해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신고전주의가 플라톤처럼 드라마를 이성적 판단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판단했다면 낭만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드라마의 내적인 논리와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먼저 신고전주의는 17세기 절대군주제와 합리주의의 합작품입니다. 합리주의가 내세우는 이성은 물랄한 감정적 혼란으로부터 보호할 사회적 규약을 정하고 이를 통해
절대 군주제의 유지에 어떤 의도를 실현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련된 이성적 사회규약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듯이 드라마는 이성적 판단이 마련한 예술적 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외부 기준이 또다시 드라마의 본질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이성적 판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스며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신고전주의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 악행이 징벌되고 덕행이 보상받는 시적 정의라는 예술적 규약을 마련합니다. 이런 인과율은 정의로운 신 혹은 왕에 의해 지배되는 합리적인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계급의 상식과 양식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자적 접근에 따라 리오 왕은 17, 18세기에 심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코델리아와 같은 리더를 죽게 만들어서 시적 정의를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오 왕은 19세기 초 원본에 충실한 글이 복원될 때까지 코델리아와 리오 왕이 모두 사는 해피엔딩으로 대작되어 공연되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은 또한 삼통일성, 예법 같은 엄격한 신고전주의 규약을 정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그 발표문을 대체하겠습니다. 신고전주의자에게 진실도 이성에 종속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도 이성에 부합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모두 재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적 혹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진실은 무대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규칙이 베러스미러티드 진실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박진성으로 번역하죠. 즉 신고전주의자에게 진실다운 것은 오직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르시드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 중에 하나는 여주인공인 슈니메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로드리그와 결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역사적 진실이라도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부친을 살해한 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명예를 중요시하는 귀족의 관습에 어긋날 뿐입니다. 이성적 판단에도 옳지 않기에 진실다움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전주의 비난에 대해 극작가 포르네이는 다음과 같이 응대합니다. 연극의 유일한 목적은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드라마의 본질을 즐거움에 둔 것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신고전주의 규칙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테가 주장하듯 외부에서 마련한 고정된 기준 아래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개별 작품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파괴적인 비평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가 제안한 것은 개별 작품을 그것의 내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생산적 비평이었습니다. 이제 드라마에 대한 판단 기준은 특정 작품에만 해당되는 내적인 형식, 그리고 그것을 내적인 경험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드라마에 대한 감정이입이 필요하다고 게테는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듯 드라마 본질에 대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드라마는 신고전주의자에게 이성적 판단의 검열 대상이라면 낭만주의자에게는 본연의 내용을 감성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드라마의 존재론이 존재하고 있죠. 오늘날도. 오늘날의 드라마 존재론도 역시 철학과 예술의 대립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플라톤의 외부자적 접근 방식은 오늘날
문화 연구를 도입한 드라마 연구에서 답습되고 있습니다. 문화 연구를 도입한 연구는 드라마를 그 자체의 심리적 즐거움의 차원에서 이야기보다 계급,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등 이러한 곳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에서 판단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드라마는 일종의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됩니다. 정치적 비판의 목적을 위해 문화 연구를 도입하는 연구는 외부 이론으로 드라마를 이해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 대상인 드라마는 어떤 이론으로 파악할 것인지 미리 결정됩니다. 이럴 때 드라마 연구는 주어진 이론을 예증하는 의식적인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결과는 탐구가 아니라 증명으로 진정한 지적 연구를 벗어납니다. 이런 외부자적 접근은 어떤 연구가 되든 외부 이론 속에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랄 정도로 같은 질문과 닮은 답을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문화 연구를 도입한 연구는 대상을 외부 이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이단론법, 즉 생략 추리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문화적 유물론을 도입한 셰익스피어 연극였습니다. 문화적 유물론에 기초한 드라마 연구는 작품에 의미된 자본주의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려 합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리어 왕에 대한 월터 코엔의 연구였습니다. 그런 셰익스피어 시대에 국가 체제는 공산적이었으나 경제는 자본주의적이었다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 아래 코엔은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자본주의와 절대주의의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계급 갈등에 관심을 둡니다. 따라서 그는 거너릴, 리건, 에드먼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가족과 국가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공건적 관계를 붕괴시키는 인물이고, 리어 왕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신질서에 의해 희생당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절대주의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논리에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쟁취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 논법에 따른 잘못된 논리로서 그렇게 해석될 근거는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왕족이나 귀족으로서 권력을 잡고 싶은 또 다른 공무원 세력이지 자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벌어지는 그들 사이의 분열은 자본을 둘러싼 쟁투가 아니라 정권을 독점하려는 난국일 뿐입니다. 문화적 유물론을 리어 왕에 도입한 국내 한 연구도 유사한 생략 추리법을 구사합니다. 그 논문은 코엔처럼 리어 왕을 자본주의 시각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연구자는 개인의 현실적 이익 추구가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라고 가정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코델리아는 가장 영리한 자본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유능한 자본주의자가 됩니다. 우선 그녀는 대단히 이제 밝은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녀는 더 큰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귀족에 불과한 버건디를 버리고 프랑스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델리아는 고의로 아버지 리어 왕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델리아는 동시에 무능한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큰 땅을 얻게 되는 이치를 모를 뿐 아니라 명분이 약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현실적인 행복을 모두 상실합니다. 이렇게 현실적 이익 추구가 자본주의적 태도라고 가정하는 이단 논법의 생략 추리법은 이렇게 코델리아에 대한 모순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드라마를
외부 이론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텍스트의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문화연구 이론을 정전처럼 받든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인 드라마보다 외부의 이론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문화연구의 이론으로 드라마를 검열하는 현상을 보는 듯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드라마의 존재로는 외적 잣대와 내적 잣대를 둘러싼 논쟁의 장이었습니다. 드라마의 본질을 외적 잣대로 측정하는 입장은 드라마 외부에 더 참된 진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철학적인 절대진리, 정치학, 이성적 판단, 그리고 문화연구 이론을 추종해야 했습니다. 드라마의 본질을 내적 잣대로 파악한 입장은 드라마 내부에서 그것의 참된 가치를 찾습니다. 그것은 드라마 고유의 허구적 진실이며 극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만일 외부자적 접근이 드라마를 지적 이해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내부자적 접근은 심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드라마 존재론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부터 우린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드라마 연구의 존재론은 무엇인가? 드라마 연구는 다른 지식 분야에 종속되어야 하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 자체의 고유한 영역을 탐내야 하나? 저는 그동안 문화연구 이론을 도입한 문제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문화연구는 드라마를 비롯한 예술뿐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분야에도 도입되어 모든 학문이 같은 질문과 같은 답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술 연구는 점차 상투적으로 변하고 각 학문 분야의 특수한 지식 영역이 사라집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저의 주관적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에 대한 외부자적 접근에 대한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연구의 존재로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